매매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다 아시죠? 여기. 매매는 비교적 덜해요. 아시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등기 이후에 물건들은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신고를 하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분양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매매는 부동산을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고 이미 월세를 받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추후에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궁금한 거죠. 수익률 뭐 5% 보장, 뭐 6% 보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지금 매매 상가 5%, 6% 아니 7%, 8%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사면 되잖아요. 확정인데 왜 분양을 받을까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비싸게 산다? 그러면은 분양은 약간 꿈과 희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주식은 다 하시나요? 주식의 개념 정도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을 합니다. 100리터 정도 쓴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앞으로 계속 오른답니다. 그러면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당일날 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휘발유통 들고 가가지고 사다가 집에다 쟁여놓는 사람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요. 저는 2,000원에 샀어요. 1리터에. 그래서 2,000원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딱 지났는데 가격이 2,100원으로 오릅니다. 뭐 이득이 됐죠? 기름을 미리 사놓는 행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해서 미리 사놓는 거, 이게 주식에서 가는 선물 옵션이에요. 매매는 이제 현물에 가깝고요, 분양은 선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분양은요, 나중에 나올 거를 지금 사는데요, 그냥 사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 미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분양이 특별히 메리트를 가지는 이유는 투자 금액이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는 짧은 시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루어지는데 분양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게 쭉 가다가 중도금, 잔금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냐 비싸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제가 바꿔드릴게요. 부동산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왜? 물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싸다 비싸다가 항상 과거 수준에 있어서 고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못 쫓아가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레버리지를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것도 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장일 것이다, 아니면 보합세일 것이다,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 의견들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셔야 돼.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 좀 더 됐죠? 한 3, 4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 미사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막 허업 얼마네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무슨 13평짜리가 5억이냐 이 얘기를요 6년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남이 5억이야.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무슨 어디가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거 다 지나치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외국에 있다 온 사람 아니죠? 그러면은 과거가 기준이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은행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뺏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예 맞아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 일 시작한 지 딱 6년 됐는데 잘 타고난 걸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근데 6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에다가 베팅을 하면서 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베팅 안 하고 안전한 거, 리스크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노 리스크 노 리턴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리스크는 내가 져야 그 리스크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만 알 수 있으면 그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다. 부동산을 해서 부자가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주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주식을 하시려면요 정확하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 그
그 회사의 대표랑 얘기도 해봐야 되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도 다 써봐야 되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사에 같이 투자를 하는 거지 돈 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완전히 이상해요. 그냥 돈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한 지분이란 말이죠. 그 지분을 본인 스스로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이 실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돈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서로가 약속을 해서 이 돈이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세를 정해놓고 그 약속을 한 사람들끼리 쓰는 거거든요. 그걸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화폐고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차이로 코인과 화폐가 나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지불 수단이 점점 가치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화폐랑 같이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 비싸냐 안 비싸냐, 뭘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비싸냐 싸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델란트 시장을 열었다고 칠게요. 다 각자 화폐를 10달란트씩 나눠드렸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시세가 결정이 되겠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한 1000달란트 뿌려버립니다. 그럼 10달란트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아니요. 재정립해야 돼요. 시장에 풀려있는 화폐만큼으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자, 화폐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보세요. 화폐로 뭐 할 거예요? 물건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숨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집을 사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한 건데, 그 물건 값들이 다 비싸지면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은 반대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물가 상승을 작년 미국에서 8%로 인정을 했어요. 서브프라임 때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로 상승 조정을 했어요.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대략 6%에서 9%까지 올라간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대 수치도 봐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가 또 있죠. 경제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3에서 6% 정도 매년 하고 와요. 그만큼 나라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경제가 상승한다는 거는 되려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률이 3%에서 2%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쥐도새도 모르겠어요. 발표를 하면.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로 상승 조정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3에서 2%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성장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가게 되는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동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툭 떨어지면 얘는 그냥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드릴게요. 강남에 집 사오세요. 그럼 사오실 수 있으세요? 못 사요. 근데요, 20년 전에요, 제가 똑같은 질문했으면 다 사왔습니다. 부동산 값이 그렇게 오른 거다. 아닙니다.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동안 시중에 대가 없이 한 파이 인에서 찍어낸 화폐가 200조입니다. 국가 부채가 1700조인데 원래 1400조였어요. 심지어 요번에 1700조로 올랐죠. 그래서 200조를 찍어댔으면 원래 1400조라고 그랬죠. 1200조가 돼야 되는데 찍어댔더니 1700조가 됐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늦게 반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금액이 최종 소비자 가격인데요. 이 가격을 마지막에 소상공인들이 바칩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 전체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국밥집도 해보고 커피숍도 해보고 고깃집도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재료값이요, 예를 들어서 부추 같은 게 800원에 들어옵니다. 한 단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00원에 들어와요. 제일 비싸게 내본 게 15,000원인데 말도 안 되죠. 장마철 때 뭐 웃기고 이러면은 비싸요. 한두 번 정도 그러고 또 다시 내려오기도 하지만 계란값 같은 거는 계속 오릅니다. 처음에 제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2,800원 계란에, 특란 계란이 2,800원이었는데 제가 접을 때는 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 가격들이 먼저 올라요. 인건비 안 오르나요? 최저임금 뭐 해가지고 막 오르죠? 이런 게 올라요. 국밥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던 원가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도 국밥 가격은 7,500원에서 8,000원으로 500원 올리는 것도 못합니다. 왜? 옆에 경쟁사들이 많으니까.
소상공인들이 30%를 바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적용이 늦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2년 정도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올 말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다.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요. 동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인플레이션 분명히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밖에 답이 없다. 부동산 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세금으로 또 다 가져갈 것이다. 오른 만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금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돼요. 한탄만 하면서 계속 나라탄만 하고 있을 거냐?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불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위치가 달라져 있을 텐데 그거를 또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거냐? 우리도 생각만 해봐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큰 리스크를 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를 먼저 정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포지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데 세금으로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정책을 가야 돼요. 규제가 없는 부동산. 수요가 그쪽으로 또 몰리죠. 그럼 거기서 생기는 게 거품입니다. 이 거품도 와이나 가져가야죠. 가져가고 그리고 그동안 생겼었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긴 이 갭차는 가만히 있음으로 방어하는 거고, 그죠? 지금 그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분양하고 있는 거 있죠? 비싼 애 뭐네 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그냥 사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뭐가 됐든 사세요. 왜일까요? 어차피 네. 아니야.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확실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치.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오르는지 알아야,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야 삽니다. 그냥 뭉뚱그려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네. 얼마나 올랐나요? 그거는 수치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만큼 버는 거니까. 그쵸? 알려드릴게요. 비밀은 알려드릴게요. 5년 전에 철강 가격하고 지금 철강 가격하고 몇 배 차이 나시는지 아세요? 거의 300%가 차이.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40%였었거든요. 60% 가까이 또 올랐어요.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수출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고 근데 상해에서 코로나가 또 터졌대요. 그래서 상해 구두를 아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요거. 이게 그냥 아이고 저기도 사람 많이 아픈가 보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하이는 무역도시입니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무역도시예요. 여기가 묶인다라는 거는 배가 안 뜬다는 얘기예요. 배가 안 뜨면요. 우리는 물건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물건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지어요. 건물을 못 지으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왜? 계약은 미리 해놓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아래지방에서 뭐가 무너졌죠? 아이스크가 무너지면서 아이고 저거 불안해서 어떻게가 아니고 우리는 돈 생각을 해야 돼요. 무너졌잖아요. 안전검사 분명히 강화할 텐데 안전검사 강화하면 안전검사 시간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거 다 돈이에요. 공사비 늘어나겠네. 건축자 재값 늘어났는데 저거까지 늘어나면 저는 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개는 거의 안 해요. 우리 손님 거 나중에 팔아주는 것만 하고요. 신규 안 합니다. 왜? 지금은 시장이 남의 거 사는 게 아니고 내 거 사야 돼. 분양권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향후에 이 물건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면 10% 갖고 하는 게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1% 갖고 하는 게 맞아요. 왜? 10%만 투자를 해놨었던 게 2년 동안 지어지는 동안은 땅값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2년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재값은 오르기 때문에 건물값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맞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물건값이 비싸지거나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얘를 살 수가 없거나 그렇죠? 반대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쟤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고 연봉 1억이면 우와 막 이랬는데 초봉이 연봉 1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냥 우리나라 대조를 하면 그냥 초봉이 1억이래요. 그럼 이제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있어질까요?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화폐의 가치는 어느 한쪽만 발현이 돼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맞물려 버렸어요. 물건이 묶여, 그러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는 2년 뒤에 적용되지가 않고요. 곧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적용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은 2년 전부터 풀어댔던 재난지원금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2년 전, 3년 전부터 풀었었던 게 지금 시작되는 거면 최소한 이거는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더 간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앞에 둔촌동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둔촌동에 주공단지가 우리 서울에서 제일 큰 재건축 단지예요. 시공사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단가가 안 맞는. 아파트는 뭐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해가지고 단가를 위해서 막아놔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큰 건물들 있죠,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옮겨오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미사에 제가 마지막에 아까 오피스텔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4억 8천에 그거 비싸다고 미분양됐다 그랬죠. 과거를 보면 그런데요, 미래가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헤리움 2차라고 여기 있었던 건데 그 바로 다음에 확정이었었던 게 헤리움 3차 바로 옆에, 그리고 확정됐었던 거 그 바로 앞에 동양파라곤. 이게 확정이었어요. 미래가 확정돼 있었는데 가격도 확정돼 있었습니다. 헤리움 3차는 5억 3천이었고요. 동양파라곤은 6억 2천이었어요. 이게 확정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4억 8천이 비싸다 그랬어요. 왜?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과거만 보면 이래요. 미래를 알려줘도 아니래. 자기가 생각하는 데 그래서 아니 이게 확정이 됐다니까요. 그럼 가봐야 합니다. 확정이 됐는데요. 상승 조정은 하지만 하락 조정은 안 합니다. 가격을.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불과 2달 됐습니다. 2달 안 됐죠? 한 달 반 됐죠?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헤리움 3차하고 동양파라곤이 모델하우스를 철수합니다. 그리고 땅을 매각합니다. 5억 3천에도 6억에도 공사 단가가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시중 가격은 이미 7억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서 자재값이 올라서 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화폐 가치가. 원화만 떨어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거죠.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그렇죠? 과거 사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텐데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장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명칭을 바꿉니다. 지식산업센터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게 아니고요. 홍콩에서 나왔어요. 홍콩이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경제난이 심하게 왔어요. 그때 태국발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홍콩이 이제 막 자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홍콩은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거지로 두는 곳이잖아요. 그래갖고 사이버포트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테크노밸리예요. 테크노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인들, 회사들을 유치를 하고 세제 혜택들을 주기 시작하세요. 한 개의 거의 섬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분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기간에 완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까지는 아니어도 성공시킨 사람 아시는 분이에요. 네, 손학규. 손학규가 2003년도에 이제 테크노밸리 판교에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망했어요. 2012년도 들어서 뒤늦게 성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아파트는 98년도부터 들어갔거든요. 98년도에 판교 아파트가 딱 들어가니까 베드타운이라는 명칭이 딱 붙어버려요. 잠만 자고 낮에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강남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좀 살리자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때 집주 근접을 좀 깨버리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판교에다가 엄청 크게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놨는데 죄다 동실. 왜? 직장이 와야지 거기만 있다고 누가 들어와서 쓰나? 혜택 준다고 누가 와서 쓰나? 인프라가 그쪽에서 갖춰져 있는데 자연적으로 시장에 녹아들어서 시장의 상품성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야 나가니까 임대 맞추려면 내가 옆집보다 5만원이라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5만원씩 싸게 내다 보니까 이자보다도 싸져요. 월세가. 그때 되니까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저희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IT 계열에 있는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그쪽으로 한 명, 두 명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갖춰지면서 IT의 대기업인 네이버죠? 네이버가 이전을 확정시킵니다. 이게 2012년입니다.
판교가 딱 요이 땅 하면서부터 잘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판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다 좋은 거네? 아니죠. 정확하게 그냥 만들어 놓고 자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고 가만있어 봐. 저기 있는 사람들은 2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한번 트래킹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사갈 공장을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안 오는데.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나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 뒤에 플라스틱 공장 아저씨 뭐 하나 물어봐야 돼. 바쁘대. 고무 공장 아저씨 물어봐야 돼. 바쁘대.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러지? 지금 2년 뒤에 우리 다 나가야 되는 집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 다 나가야 되잖아. 어디로 갈까요? 이 생각을 해야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여기에 무슨 뭐 인구가 몇 명이고 뭐 분양으로 다 들어가면 다 그 소리 하죠. 뭐 주위에 뭐 아파트가 몇 개가 있네, 뭐 무슨 인프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내 거를 누구한테 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사면서 내가 이거를 사면서 그냥 이건 내가 오래오래 간직해야지 이런 거 아니면, 이거로 돈을 벌 요량이면요, 내가 국밥을 한 그릇 팔 요량이면 국밥을 어디에다가 어느 상권에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걸 먹으러 누가 올 건지를 생각하고 만든다고. 국밥을. 그죠? 부동산도 똑같아. 돈 벌려고 하지 이거를 집 빼고요, 주택 빼고 그러면 돈을 벌려고 투자의 수단으로 쓴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누구한테 팔지 얼마의 이득을 챙길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살 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그 계산을 미리 해드리고 분양할 때 쉽게. 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대충 들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건물이에요. 그리고요, 밖에서 보면요, 이게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몰라요. 깔끔해요. 가격이 아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기 평당 얼마인데 아직도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비싸? 거기 그 시세보다 비싸. 시세가 어딨어? 거기 얼마인데라고 물어보는 게 평당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냐고 이래요. 3억이냐? 5억이냐? 10억이냐? 이걸 물어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뭔지 먼저 물어보셔야 되지 않아요? 뭔지 알고 얼마냐고 물어봐. 100만 원이요. 싸네. 근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러면 웃기잖아요.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뭔데? 이걸 먼저 물어봐야지.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얼마인데? 이 지식산업센터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드라이빙 공장도 있고요, 섹션 오피스도 있고요, 기숙사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요, 그 안에서 상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데가 끝나지 않은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산업센터면 뭔지도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뭔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가 되든 우리는 수요하고 공급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 없습니다. 그냥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 지역의 흐름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우리 규제라는 말만 하도 듣고 살았더니 지원이라는 말이 어색한데요. 얘는 반대로 지금도 지원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민주당이 아주 좋아하는 정책이에요. 반대로 보수 정권들은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별로 얘가 많이 승인이 나기도 하고 많이 승인이 안 나기도 해요. 공급이 많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아파트 공급을 중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혜택을 다 줘놨었던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자, 이 정권 들어서는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이따만큼 올려놓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또 바뀌어요. 그러면 다음 들어오면 이제 아파트 공급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식산업센터 또 뒷전돼요.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규제 시작됩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올라가요.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뭉뚱그리는 얘기 말고 진짜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식산업센터 공급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 승인분이 올해 건축을 시작을 하고요, 그게 끝입니다. 내년부터는 나와도 지방 위주로 나오고요, 개수도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큰 현장은 하나, 둘, 셋, 3개 끝이에요. 오산, 다산, 마곡. 요 3개가 끝나고 나면 교산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